안녕하십니까. 영양학 및 생화학 시간입니다. 영양학 수업을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식품학을 얼른 끝내고 영양학을 하고 싶었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왜냐면 식품학도 또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 파트 공부하시기 전에 또 영양을 먼저 듣고 싶은데 많이 기다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의 순서상은 식품학이 먼저 여러 가지 기본 식품에 대한 지식을 하고 이제 영양에 들어오다 보니까 영양학이 조금 늦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또 영양학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신 만큼 또 수업을 열심히 해서 영양학 파트에서 점수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문제풀이 시간에 여러 가지 OT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영양학 이론 수업 시간에 이제 쭉 처음부터 이제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시험에 기출되었던 내용들 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외우자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푸시고 영양학 특히 생화학 파트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저도 진짜 지금 많이 열심히 비장한 각오로 지금 찍고 있는데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화학 포기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론과 꼭 생화학 파트, 대사 파트에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같은 대사 구간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문항에 대한 문제는 다 풀어드렸지만 다른 문제집을 혹시 구입하신다면 여러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월 달에 또 영양사에 대한 또 기출 지금 저희가 모의고사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문제로 발췌해서 풀려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이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론만 정립하고 있으면 절대 문제 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정리 잘 해두시고 대사 파트 포기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잘해서 영양학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파트는 영양 파트에서 기초 영양이랑 그 다음에 고급 영양 파트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생화학을 따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험 나오는 패턴 그대로 영양 중간중간에 탄수화물 영양하고 탄수화물 대사하고 지질 영양하고 지질 대사하고 이렇게 갑니다. 공부하시고요. 맨 뒷파트에 이제 생애중에 영양학은 이금주 교수님과 같이 공부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영양 파트 개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 나와 있어요. 개요에는 영양학적인 부분과 생화학적인 파트가 밑바탕 기본된 내용들이 좀 섞여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요는 약간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영양의 이제 영양 섭취 기준과 같은 내용들 그 다음에 생화학에서 우리 세포의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확산이라든가 삼투라든가 그다음에 능동수동이나 수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잡아줄 겁니다. 자, 개요 보시면 그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1962년도에 원래 저희 어렸을 때는 한국인 영양권장량이라는 표현으로 제일 처음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년도까지 7차 개정을 했었는데요. 2000년도 처음에 62년도에 만들어진 거를 물론 개정을 하고 개정을 했지만 2000년도가 되니까 이렇게 식생활이 너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요 정도는 먹어야 돼. 요 정도는 먹어야 돼 라는 개념으로 영양 권장량을 설정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 이렇게는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조금 이제 섭취 기준이 바뀌고 예전에 하나의 수치만 딱 제공했다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수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목표 섭취량, 상한 섭취량, 중분 섭취량, 권장 섭취량 각각의 개념에 따라 각각의 영양 성분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제공하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건 원래 있었잖아요. 또 나이대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3페이지부터 보시면요. 대다수의 건강한 한국인들의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섭취 수준은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고 하고요. 자, 5년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2005년도에 8차 개정이 들어가서요. 현재 15년도에 개정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년도에 대대적으로 바뀌죠. 그 전에 바뀔 수 있어요. 대대적으로 바뀌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각각 영양소에 따라 조금씩 또 바뀌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체크를 해서 이제 알려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15년도에 새롭게 개정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념이 나오는데 영양 섭취 기준의 개념이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중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이 내용들은 키포인트는 딱 그겁니다. 50%냐, 대다수냐, 더 이상 자료가 없어서 그냥 역학조사로 수치를 이렇게 하긴 한 거냐. 그 다음에 아니면 상한 정도 약간 유해한 영향이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각각의 개념을 좀 살펴봅시다. 평균 필요량 보시면 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영양소 필요량 분포치의 중앙값, 자, 중앙값이라고 나왔습니다. 대상 집단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입니다. 그래서 50%에 해당하는 사람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은 평균 필요량입니다. 그 다음 권장 섭취량 보세요. 평균 필요량에 표준 편차의 2배를 더하여 정한 값이다 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평균 필요량의 권장 섭취량이라는 것은 금방 설명했던 평균 필요량 더하기 표준 편차의 2배를 더한 겁니다. 더한 것이 이 권장 섭취량입니다. 그래서 대상 집단의 약 97.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장 섭취량입니다. 자, 그 다음 충분 섭취량을 보면요. 자, 충분 섭취량은 이 권장 섭취량, 평균 섭취량을 봤더니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값을 구하기 힘든 경우예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필요량의 중앙값 또는 표준 편차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권장 섭취량을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충분 섭취량을 정하는데 그럼 어떻게 섭취량을 정한 겁니까? 통계 자료를 참고한다거나 또는 역학조사를 참고하여 이 충분 섭취량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나 역학조사를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건강한 성인들의 이제 섭취하는 양을 조사해서 충분 섭취량을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 별표 하나 해둡시다. 이제 상한 섭취량,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된다. 이 정도 이상은 더 이상 먹지 마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인체 건강에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그죠?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예요. 자, 과량 섭취 시 인체에 악영향이 있다는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섭취량은 기본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에도 무기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의 다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둘을 가지고 조금 기억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난번에는 제가 막 적어드렸는데 제가 글씨를 너무 형편없이 써가지고 요즘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줄이고 그래서 예쁜 글씨로 보여드릴게요. 자,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와 상한 섭취량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조금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 영양소들이 쫙 있는데 수분부터 시작해서 미량, 무기질까지 쫙 영양소가 있는데 이 중에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보시면 수분, 식이섬유,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는 A하고 E하고 K,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에서는 판토텐산과 비오틴, 그 다음에 다량 무기질, 미량 무기질로 나누는 거 아시죠? 다량일 땐 염소, 칼륨, 나트륨, 미량일 때는 불소, 망간, 크롬, 이렇게 이 아이들은 충분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제가 요거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찾아가지고 싹 분리해뒀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이 중에서 다른 영양소, 다른 평균 권장량이라든가 평균 필요량이라든가 권장 섭취량 같은 다른 수치는 없고 충분 섭취량만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누구냐면 수분, 식이섬유,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판토텐산, 비오틴, 그 다음에 염소, 칼륨, 크롬의 경우에는요 충분 섭취량만 있어요, 수치가. 그리고 나트륨은요 충분 섭취량과 목표 섭취량이 있습니다. 나트륨 특별한 친구죠. 그래서 얘는 다른 수치 말고 충분 섭취량과 목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이에요. 자, 상한 섭취량은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있는, 없는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비타민 중에는 대부분 상한 섭취량이 없는데
대부분이라 하기도 좀 그렇지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 경우만 적어뒀고요. 무기질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없는 애들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비타민 중에 상한 섭취량이 있는 경우는 A, D, E, C, B6, 니아신, 엽산입니다. 요거를 조금 외우기 쉽게 제가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보면은 이건 지금 지용성, 그 다음에 수용성으로 나눠져 있는데 순서대로 적어보면 A, B6, C, D, E입니다. 다 있어 이렇게 딱 적으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중에 상한 섭취량이 있는 애는 A, 그 다음에 B 컴플렉스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B 중에 6, 그 다음에 C, D, E가 상한 섭취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아신, 엽산. 그리고 C가 있다는 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비타민 C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 지금 뭐 메가, 울트라, 슈퍼, 막 온갖 붙일 수 있는 단어 다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비타민 1000mg, 막 비타민 C 1000mg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기사에 나오죠.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과량이 독이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가르칠 때는 교양 과목 특히 가르칠 때는 이런 영양소에 대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게 교양 아니겠습니까? 전공과 다르잖아요. 전공은 바로 비타민 C 나오면 막 사나 생각해도 머리 아픈데 교양은 즐겁게 강의를 하니까 C를 많이 먹고 싶으면 막 귤 한 박스 먹으면 손 좀 노래지고 화장실 가는데 쉬가 오렌지 주스로 나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물론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 배설이 되기 때문에 필요량만 먹고 과잉증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너무 많이 특히 제제로 먹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0mg을 식품으로 먹는다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죠? 입안 다 헐고 난리 나겠죠. 근데 제제로 먹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은 조금 항상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한 섭취량 있습니다. 무기질의 경우에도 상한 섭취량 거의 다 있는데 없는 애들만 보면 염소, 칼륨, 크롬은 상한 섭취량 없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두셔서 만약 문제에 상한 섭취량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나왔을 때 보기에서 잘 찾아가지고 답을 맞추기로 합시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5번에 이제 에너지 섭취 기준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에너지를 섭취하는 기준 아시죠? 여자는 얼마, 남자는 얼마, 우리가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특히 여성분들은 우리 여자친구들은 다이어트하고 하니까 얼마 칼로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자, 에너지 필요량을 초과해서 섭취하는 여분의 에너지는 어디로 가죠? 체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비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에너지 권장 섭취량이나 상한 섭취량은 설정하지 않는 대신에 평균 필요량에 해당하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으로 제시를 합니다. 또 이 탄수화물 중에서도 특히 우리 당질에 대한 표시를 하죠. 당질에 대한 부분과 지방에 대한 영양소 섭취 기준은 평균 필요량이랑 권장 섭취량 설정 없이 1세 이후에는 뭐냐? 에너지 적정 비율로 표시하죠. 우리 적정 비율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우리 이 슬라이드 다 보셨었죠? 에너지 적정 비율. 그래서 각각 1, 2세, 3에서 18세, 그 다음에 19세 이상, 여기 이제 우리가 성인이라고 표현하는 성인 쪽. 그래서 이 비율을 보시면, 그러니까 내 총 식사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퍼센테이지로 나눠져 있어서 이 비율대로 먹으라는 거야. 뭘 어떻게 더 먹어라, 뭘 적게 먹어라 이런 권장량을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시면 자, 탄수화물 보시면 55에서 65% 정도 되죠. 그리고 단백질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방의 경우 1, 2세는 조금 더 높아요. 그죠? 그래서 1, 2세가 좀 더 높다. 왜냐하면 나이대별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기본으로 내가 여기서 도대체 선생님 나는 이걸 다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제가 제 권한으로 성인은 외우십시오. 성인은 우리 어찌됐건 성인이니까 성인을 외우는데 요 정도 외우실 수 있다 하면 나이대별로 외우는데 그럼 차이점을 드린다고 했을 때 지방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지방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듯이 나쁜 놈, 좋은 놈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N6라서 오메가6, 오메가3, 포화, 트랜스, 콜레스테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메가6 계열의 경우에는 4에서 10% 정도 똑같죠? 오메가3 1% 내외로 먹을까? 비율, 이 둘의 비율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 성인의 경우 7% 미만인데 조금 아이들은 좀 더 높죠. 8% 미만으로.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7% 미만,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산 1%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하루에
300mg 미만입니다. 목표 섭취량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당류 있죠, 당류. 우리가 먹어서 달달한 거, 당류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총 당류 섭취량이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에서 20%로 제한합니다. 그죠? 당류에 대한 내용. 제한한다. 특히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되는 첨가당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한다. 그럼 첨가당은 누가 있나요? 보시면 설탕, 액상가당, 물엿, 당밀, 꿀, 시럽, 농축 과일 주스 등. 그죠? 먹으면 바로 달달해지면서 피로가 왠지 회복이 될 것 같고 기분이 막 상승되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하지만 비율을 제한해 두었습니다. 왜?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죠? 오늘도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100세 시대. 그죠? 지금 이제는 보험, 120세도 들은 적 있어요. 근데 120세.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초고령이 오면서. 근데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게 다 싫잖아요.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래서 제가 운동하러 다니면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1시간씩 이렇게 자전거 타세요. 물론,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타지는 않지만 이렇게 런닝도 걸으시면서 거꾸로 이렇게 걷는 게 또 어디 좋다고 그제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거꾸로 이렇게 천천히 걸으시면서 운동 많이 하시고 최대한 건강하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보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20대라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살펴보고요. 우리 식사 모형 한번 봅시다. 자, 식사 모형 보시면 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그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죠? 많이 보셨죠? 자, 그래서 식사 모형에 옛날 우리 때는 다보탑 같은 거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구성탑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보탑의 개념이 뭐냐면 맨 밑에를 우리가 우선 주 식사가 탄수화물이잖아요. 맨 밑에 많이 먹는 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구성. 그 맨 끝에 예전에는 지금 우리 5군이잖아요. 6군으로 되어 있어서 유지. 그래서 뭐 땅콩이라든가 이렇게 견과류라든가 그런 것들이 맨 끝에 있었는데 현재 이제 구성안도 그림도 바뀌고 그 다음에 5군으로 나누어져 있죠. 자, 내용을 보시면 이 식품 구성 자전거는 자전거를 그냥 예뻐서 쓴 게 아니라 이게 운동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운동을 하자는 의미, 그죠? 운동을 하자. 그리고 앞바퀴에 수분을 담아 놓는 경우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분을 많이 보충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물잔의 이미지를 삽입해가지고 수분의 중요성을 상징했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바퀴에 보시면 5개의 식품군으로 나와 있고요. 이 각각의 식품군이 우리 이거 다 해봤잖아요. 방학이 시작되면 갑자기 모두 다 집에 있는 접시를 꺼내 와가지고 12시부터 12시까지 그려서 하루에 그거 계획서만 한 이틀 짜지만 한 번도 실행에 옮겨보지 못하고 방학이 끝나잖아요. 그거 하듯이 해보셨죠? 공부 제일 적게 하잖아요. 잠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요 비율에 따라서 우리 이제 식품영양학 전공자들 웬만하면 다 알죠? 곡류가 제일 많고 고기, 생선 같은 이런 단백질 위주의 식사들, 그다음에 채소류,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각각의 권장 식사 패턴의 섭취 횟수 및 그다음에 분량에 비례해서 면적을 배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 전공자 일반인들도 봤을 때 쉽게 먹을 수 있게 쉽게 이렇게 막 곡류는 얼만큼 먹어야 된다, 얼만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게 식품 구성 자전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밑에 보시면 영양 섭취 실태가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의 영양 섭취 실태는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지방과 당 등 일부 영양소의 과잉 섭취가 고혈압과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을 유발해서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넘기시면 되고요. 자, 현재 우리 나트륨은 우리 위생법에서도 배우듯이 지금 그러니까 안 좋은 영양 성분으로 건강을 위해하는 영양 성분으로 이제 막 여러 군데 등록도 되고 위험하게 표시하고 있고 나트륨도 영양 표시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나트륨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어느 정도의 내 식품에 나트륨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 또 문구 표시하게 되죠. 뭐 라면 같은 거 스프 양을 조절하세요라든가 이런 식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트륨 섭취.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된장국을 떠먹으면서 고추에 쌈장을 찍어 먹으면서 젓갈을 밥 위에 올려가지고 김치랑 같이 먹죠. 그 많은 구성을 봤을 때 소금이 왕창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식습관 때문에 고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WHO의 권장량보다 2배 이상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 저염식을. 그리고 굉장히 금방 사람들이 마음을 놔요. 나 요즘 짜게 안 먹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먹는 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짜게 먹고 있지만 예전보다 짜게 안 먹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영양 밀도 보세요. 자, 영양 밀도 보시면 각 식품의 공급 에너지와 에너지에 대한 영양소 함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양 밀도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영양 밀도에서는 정의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더 쫀쫀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같은 칼로리여도. 그래서 동일한 식품이라면, 아니 동량의 식품이라면 영양소가 많을수록, 칼로리는 적을수록 영양소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품이 주는 공급하는 에너지의 영양소 함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필수 영양소 비율에 관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면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뭘까라는 막연하다고 하면 3번의 예시가 있죠. 3번의 예시 보면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콜라 한 잔과 포도 한 송이는 둘 다 150kcal를 제공을 하는데, 콜라와 포도 한 송이는 똑같은 칼로리인데 영양 밀도는 포도 한 송이가 훨씬 더 높죠. 그죠? 그래서 콜라보다 영양 밀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답니다. 밀도의 개념은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과 성장 봅시다. 영양과 성장 보시면,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식품의 영양과 그 다음에 그걸 먹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몸이 커지는 거 말고 발달을 하게 되는데, 성장과 발달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의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발달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성장이라는 건 주로 외형적인 변화입니다. 외형적인 변화여서 신체의 길이나, 그러니까 키가 커진다거나 몸집이 커진다거나 살이 찐다거나 이런 외형적인 변화에서 형태적으로 증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얘는 단백질이 증가되죠. 그래서 단백질이 있어야만 키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증가되는데, 자, 이 발달의 경우에는 신체 주요 기능면이 신체 주요 기능면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자, 성숙해지는 단계입니다. 성숙되는 과정. 자, 발달이라는 우리 발달 장애 이런 표현을 하듯이 그 나이가 되면은 처음에는 이게 짚는 것도 어려웠어. 그 다음에는 집는 거 쉬워. 세 개도 집어.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젓가락도 집어. 그 다음에는 단추도 잠궈.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커지는 부분이고요. 커지는 부분. 그 다음에 발달은 나의 기능이 이제 복잡해지면서 이제 성숙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양과 성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제가 드리는 거고, 이 그래프와 책에 있는 표를 잘 연결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이르러서 세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쉬워요. 개념을 딱 잡으면. 자, 1단계를 보시면 증식형, 2단계는 증식 비대형, 3단계는 비대형. 4단계는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할 때 이제 원래는 사실은 그냥 특징에서 세포 분열, 세포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총 DNA와 그다음에 단백질량으로 조금 더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증식형은 보시면 세포 분열로 인한 세포수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자, 세포 분열로 세포수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DNA 양이 늘어나죠. DNA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DNA 양은요, 세포수가 증가할 때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세포수가 증가하는 이 두 단계에서만 DNA 양이 늘어나요. 세포수가 증가할 때 DNA 양이 늘어나고요. 여기서 몸집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증식 비대형.
세포수도 여전히 늘어나는데 세포의 크기가 증대하는 시기입니다. 그죠? 세포의 크기가 그러니까 단백질이 이렇게 슉 양이 올라갔네요. 그죠? 단백질의 양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DNA도 올라가고 단백질도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더 이상의 DNA는 증가가 하지 않습니다. 비대형식이잖아요. 비대형식 성장. 세포 분열이 끝나고 세포의 크기만. 자, 더 이상 분열은 끝났고요. 크기만 증가하는. 그래서 단백질이 증가하고 DNA는 일정한 시기입니다. DNA는 일정한 시기. 자, 네 번째 단계는 보시면 자, 세포 성장이 정지되고, 그죠? 세포 성장도 정지하고 크기, 비대도 정지했어요. 그죠? 다 일정해져 버렸죠. 자, 세포 성장이 정지되고 효소 구조가 정교해지며 세포의 기능이 통합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발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끝냈으니 이제 기능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발달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그래서 이 인체의 그 성장과 영양하고 성장에 각 단계별로 어떤 것들이 늘어나는지 세포수가 증가하고 2단계에서는 세포수도 증가하고 단백질도 증가하고 3단계에서는 세포수는 일정하지만 단백질은 계속 증가하고 4단계에서는 둘 다 일정해지면서 성숙해지는 단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우리 책에는 없는데요. 우리 문제집에는 있었죠. 자, 보시면 인간의 신체적 성장입니다. 자, 인간의 신체적 성장에 대한 그래프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제 성장을 하고, 여기 보시면 연령이 이제 넘어가는데요. 20살을 우리가 보통 성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요 0세 태어났을 때부터 20세가 되는 요 과정 동안, 보시면 두뇌, 그 다음에 임파선, 이게 면역 체계, 그 다음에 생식, 그 다음에 일반형, 그냥 성장기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패턴으로 가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그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그 내용을 조금 이게 올려놨는데요.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볼 때 우선 밑에는 연령이고요. X축은 연령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100이에요. 여기가 제일 꼭대가 100일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가 100이라는 건 뭐냐면 성인이 됐을 때 이 시점에 온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여기가 100이라는 건 성이 다 크면 여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보다 넘었다는 것은 자라오면서 성인보다 더 수치가 높은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해봅시다. 첫 번째, 두뇌의 경우 보세요. 두뇌. 자, 두뇌는 여기 있죠. 신경계형이라고 써져 있죠. 신경계형. 자, 두뇌의 그래프는 요 그래프입니다. 색깔별로 보시면 하늘색이에요. 우리가 자료는 지금 흑백으로 나가서 조금 아쉬운데, 자, 그래서 좀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두뇌라는 거는 생후 3세까지 80% 이상 완성됩니다. 현재 본인이 그래서 나는 왜 맨사가 아닐까? 나는 왜 문제적 남자의 문제를 한 개도 풀지 못하는 것인가? 이미 3세에서 거기서 운명이 갈라졌어요. 거기에 앉아있는 애와 TV를 시청하는 나와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나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능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도 하고 직업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3세 이전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는 3세 이전에 두뇌가 완성이 되니까 그때 뭔가 이뤄버리라. 근데 제가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뇌라는 것은 영아 초기에 급속히 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있는 그대로 성인까지 갑니다. 더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임파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임파선이라는 게 우리가 면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면역은 빨간색입니다. 여기 있죠? 자, 임파의 그래프 보세요. 자,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자, 12세 전후에서 성숙 연령의 2배나 높은 비율로 급격히 성장하다고 감소라고 써져 있죠. 즉 여기 12세쯤에 보시면요. 임파의 요 성장이 거의 성인의 2배 가깝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성인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파의 경우에는 12세 전에 요 8세에서 12세 사이에 쑥 올라갔다가 이렇게
성장을 통해서 20세가 되면 감소하는 비율로 나타나고요. 자, 생식기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식기계에서는 보시면 쭉 이 밑에 연두색 그래프인데 쭉 하다가 지금 보시면 13세 전에 이렇게 급속히 성장해서 성인이 되죠. 그래서 생식기계가 요쯤에, 근데 이 시기가 점점 빨라지곤 있죠. 그렇지만 우선 통계적으로 이 정도에 나타난다. 일반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자라오면서 0세부터 태어나서 20세까지 몇 번의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는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했을 때 1, 2차 성장 급등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한번 확 뛰었죠. 여기서 한번 급등했다가 평평했다 다시 한번 급등했다가 옵니다. 그래서 급성장을 우리가 살면서 2번 정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급성장했다, 완만했다, 다시 급성장한. 이렇게 일반형의 경우는 성장의 패턴을 보인다. 그래서 이런 패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여기서 어떤 두뇌인지 임파선인지 생식기계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이런 패턴을 기억하시다가 문제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영양 표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양 표시 보시면 우리가 식품을 사면은 뒤에를 돌려보면 영양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거의 이런 걸 보죠. 칼로리를 보죠.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뿌셔뿌셔를 먹지 말자. 뿌셔뿌셔 먹지 말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저희가 당당히 요구하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뿌셔뿌셔 사달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사줬습니다. 근데 뿌셔뿌셔 칼로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쫄병 스낵인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과자 중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회당 제공량을 표시하다 보니까 보기에는 180kcal 칼로리가 써져 있는데 30g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는 1회에 한 봉지를 다 먹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3을 곱하면 거의 500칼로리인 거예요. 쫄병수대 하나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과자의 칼로리가 정말 높구나. 우리 거기까지만 보고 더 이상 안 보긴 하는데 식품위생법으로 정해져 있는 영양 표시는 9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처럼 방금 설명한 것처럼 당연히 열량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죠? 책에 있는 거 순서대로예요. 탄수화물에 대해서 표시해야겠죠. 근데 탄수화물 중에서도 누가 중요해요? 당류에 대한 내용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 탄수화물이 몇 그램 들어있는데 이 중에 당류는 몇 그램이다라고 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 표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방을 표시하는데 지방이 이제 아주 복잡해요. 그죠? 이 친구들이 좀 많이 표시해야 돼요. 첫 번째 친구 나쁜 애들을 주로 표시하겠죠. 포화지방, 그 다음에 트랜스지방,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렇게를 다 표시합니다. 그래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마지막에 방금 전 설명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나트륨 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9 이렇게 9가지를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내가 강조 표시하고자 하는 성분들은 표시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다 표시해줘야만 됩니다. 그게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그래서 표시 기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양 표시를 한다까지 정도. 요거 9개 정도 금방 외울 수 있겠죠?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뭘 사 먹을 때마다 컵을 뒤에를 봐. 시험 볼 때까지. 한번 보고 먹고 다음 거 사 먹을 때 다시 봐. 열량 외웠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생한테 봐달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공부할 때 우리 그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혼자 이렇게 책만 보고 있는 거하고 친구하고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기억이 쉽게 남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자꾸 틀린다거나 이런 기억에 남는 행동들이 오히려 기가 나왔을 때 꼭 맞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더 즐겁게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도 하면서 놀이도 하면서 외우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영양학의 약간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나옵니다.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 한번 봅시다. 자, 지난번 문제풀이 할 때는 그냥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내용 위주였고요. 이제 조금 그림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좀 실어놨어요. 왜냐면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좀 미술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예쁘게 안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세포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 필요가 있겠다 해서 고급진 그림 하나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 보시면, 자,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에 대한 내용들 보시면 문제 출제 유형은요 어떻게 나오느냐, 명칭과 기능의 연결입니다. 각각 세포 소기관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잘 연결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먼저 좀 항상 선생님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세포막 좀 보셔야 돼요. 단일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세포막 중요하니까.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이 기출됐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부분, 그 이외에는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꼭 둘은 기억을 하시고요. 뭐 핵 같은 거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는요 우리가 다른 말로 사립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같은 표현 쓰는 애들 한번 봐둘 필요 있어요. 그런 애들로 대표적인 게 지금 미토콘드리아 사립체였잖아요. 용해소체 있죠. 용해소체. 자, 용해소체 누구냐면은요 리소좀입니다. 리소죠. 근데 누구하고 헷갈리냐면 리보솜하고 헷갈려요. 리보솜. 용해소체는 우리가 리소좀이라고 표현하는데 글씨가 왜 이러니? 리보솜 있잖아요. 리보솜은 누구냐?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이에요. 리보솜이에요. 이름이 달라요. 얘하고 절대 헷갈리지 말기. 그 다음에 과산화소체 있잖아요. 과산화소체, 과산화가 뭐예요? 페록사이드잖아요. 페록사이드. 그래서 얘는 페록시즘? 아니면 포옥시즘. 그래. 포옥시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같은 기관에 좀 다른 이름들이 있는 거, 그것만 조금 체크를 해두시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은 미토콘드리아. 표현도 세포 내 호흡 기구는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 영양사는 여러분들 절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매우 응용하거나 비꼬거나 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솔직히 담백하게 짧고 굵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하시면 무난하게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포막부터 보시면 세포막은 먼저 단일 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써져 있죠. 자, 세포막은 외막과 내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중막, 이중층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시면 말 그대로 여기에서 외가 어디니? 여기가 외막이고 여기가 내막입니다. 이렇게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포막을 파란색에 이렇게 콩나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요런 친구도 있잖아요. 요렇게 요 인지질입니다. 그죠? 인지질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에는 친수, 그죠? 요거 뭐예요? 인지질이. 친수. 여기 있는 부분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지방산. 그래서 소수, 친류 또는 초수. 그래서 소수를 안쪽으로 하고 바깥쪽으로 친수를 하고 있는, 이게 생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인체 과학이나 인체 심폐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질 써져 있네요. 이렇게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애 누구냐면요,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우선 인지질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지질 있잖아요. 그죠? 단백질은 어디 있나요? 여기 고깃덩어리처럼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은 어디 있냐? 여기 위에 안테나처럼 있는 애들이 탄수화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이 모두 다.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고루 먹어라. 요거 만드는, 이게 다 그냥 하나의 세포막 하나를 봐도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 식품학 가르치다 영양학 가르치면 갑자기 건강하게 살자, 잘 먹자, 뭐 이런 얘기로 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과 지질과 탄수화물이 있는데까지만 아시면 안 되고요. 누가 제일 많은가라고 순서를 정해야 돼요. 자, 단백질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이 많고요. 자, 지질 중에서는 지질 보면 인지질도 있고요. 콜레스테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질의 순서를 보시면 인지질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당지질이나 콜레스테롤 순으로 함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가장 적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질이 있는데 단백질이 제일 많고 지질, 탄수화물 순으로 있고요. 자, 지질에서는 인지질, 당지질, 콜레스테롤 중에 인지질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결론을 다시 정리하자면 단백질, 인지질, 당지질,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이 순으로 있습니다. 정리. 자,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기능을 보시면 세포 외액과 내액을 구분하는 역할을 막이라는 게 뭐예요? 자, 막을 쳤어. 그죠? 나 너에게 벽을 쳤어. 라고 하면 너하고 나의 구분이죠. 이렇게 구분을 치는 부분이고요. 세포 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소기관을 보호하는 겁니다. 막이. 자, 세포 내외의 물질이동.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적 투과라는 말 들었죠? 자, 세포막은 함부로 누구를 들이지도 않고 함부로 누구를 빼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본인이 투과시키는 애들 투과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목적이 뭐예요? 항상성 유지입니다. 항상성 유지.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요소든지.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자, 필요한 건 넣고 뺄 거는 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는 철칙이 있어요. 좀 더 보시면 자, 이 선택적 수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들어오냐는 거야. 투과가 잘 되냐? 기준 보시면 물이 가장 이동하기 쉽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농도차가 크면 농도차에 의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자가 작을수록 쉽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겠죠. 또 지용성일수록 가운데에 지용성 몰려있죠. 자, 지용성일수록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음이온일수록 더 선택적 투과를 하기 쉬운데요. 이 중에서도 음이온 중에서도 1가가 가장 그러니까 작으면 1가가 더 쉽게 들어가고 3가가 더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숫자가 적을수록 더 쉽게 투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5가지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막 구성성분 다시 보시면 이제 자, 이 첫 번째 인지질 보세요. 인지질은 친수성 머리 부분과 소수성 2개의 지방산 사슬꼬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 보시면 친수성 머리 부분, 그래서 친수와 소수가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을 보시면 자, 친수는 세포 막 내외를 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수는 세포막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세포막이 보시면 여기 내막이 있고 외가 있잖아요. 외고 내죠. 그러면 이 친수는 외와 내를 안쪽과 바깥쪽을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막이잖아요. 막의 중심을 이렇게 향하고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막의 중심을 향하고 있고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콜레스테롤은 막의 유동성을 조절해주고, 당지질이죠, 당지질. 우리 아까 여기 보시면 당지질도 있잖아요. 얘가 우리 그 혈액형 할 때 그 A형인지 B형인지 그때 초등학교 때 우리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네. 초등학교 때 우리는 줄 서가지고 귀에서 살짝 피해가지고 이렇게 응집 반응해가지고 A형이다 B형이다 그 잘못 나와가지고 평소에 나는 B형인 줄 알았는데 내가 A형이었어 막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당지질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혈액형을 결정해주는 역할. 자, 단백질을 보시면 효소, 수용체, 운반체 이런 거, 뭐 항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래서 단백질 중에 통로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통로 역할하는 애도 있어요. 통로도 있고요. 탄수화물 보시면 세포막에 이제 이 바깥쪽에 가지처럼 이렇게 뻗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당단백이지만 이렇게 요런 형태로 뻗쳐서 얘가 약간 안테나 역할을 해요. 인지 작용을 하거든요. 얘가 이런 것들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한번 봅시다. 자, 미토콘드리아 꼭 기억해 두기. 첫 번째, 이중막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이중막이고요. 그 다음에 외막과 내막으로 결정된 이중막이고, 세포 내 호흡기구. 무조건 외우. 자다가도 너 미토콘드리아 뭐야? 그러면 세포 내 호흡기구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호흡 효소계 ATP를 생산하죠. 우리 그래서 뒤에 이제 탄수화물 대사할 때 이 사이클이 세포질에서 이루어졌는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졌는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 걸쳐 있는지 그거 위치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내는 부위가 딱 어디냐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보시면 물질 대사에 관여하고 있어서 TCA 사이클이라든가 유레아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소포체 보세요. 소포체. 자, 소포체는 단일막이고요. 활면 소포체와 조면 소포체로 나눠서 소포체는요. 활면과 조면을 보면요. 자, 활면이 조면 소포체 있으면 활면은 이렇게 매끄러운 스무스한 형태고 조면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러프한 형태고 얘는 매끈한 형태. 그래서 활면, 조면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활면은 무과립 소포체라 하고 조면은 과립 소포체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활면 소포체는 뭐냐면 지방산의 합성 부위 그리고 불포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고 또 누구를 합성하냐면 활면에서 염산을 엽산. 그래서 활면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위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쵸? 우리 위액이 뭐예요? 염산이죠? 그래서 이 위 속에 이렇게 이렇게 위 속에 이 활면 소포체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염산을 합성해서 위액을 만들어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조면 소포체는 리보솜 부착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부위고요. 골지체 보세요. 자, 골지체는 단일막이고, 얘는 골지체는 저장고와 같은 기능을 해요. 세포 내에서 저장고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왜냐하면 거대 물질 분자의 합성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이 고분자 물질을 합성해가지고 이 저장고의 기능을 하고 있고 용해소체는 뭐냐면 용해, 라이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냐면 뭔가 분해하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용해소체의 다른 말인 이 리소좀에서는요. 50여 개 가까이의 가수분해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해소체의 별명은 뭐냐면 세포 내 소화기구예요. 아까는 저장고 기능이었죠. 그 다음에는 호흡기구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호흡과 관련돼 있었고 골지체는 그 저장과 관련돼 있었고 용해소체는 소화와 관련돼 있다는 거, 소화기구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에 많이 있냐면 백혈구라든가 거대 식세포 소화효소를 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해소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소체 보세요. 단일막이고요. 자, 카탈라제라고 써져 있죠.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예요. 카탈라제 및 산화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보솜은 그냥 단백질 합성 장소 이것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리보솜 나올 수 있겠죠. 리보솜 우리 또 핵산대사 가면은 리보솜 나와요.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 장소다. 그다음에 핵 나오죠. 핵 중요합니다. 자, 핵은 보시면 역시 핵도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애들 좀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경향이 있죠. 이중막이에요. 그리고 핵 안에는 유전 정보가 있어요. 그죠? 뭐니 해도 정보화 시대예요. 그죠? 유전 정보를 뺏기면 그 유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거를 다시 복제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유전 정보를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염색체, 또 염색사, 염색질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유전 정보 가지고 있고요. 이 또 핵소체, 핵인이라고 하는 핵소체는 rRNA 합성 및 저장. 그래서 이 핵소체에서는 단백질 합성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핵 속에는 이렇게 DNA와 RNA를 가지고 있다라고 써져 있죠. 유전 정보가 DNA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적어볼까요? 한 2개 정도 우리 책에 없는 거. 중심소체. 자, 중심소체는요 세포 분열 시에만 보여요. 분열 시에만 보이고요. 운동기관 우리 앞 시간 미생물학 때도 했는데 편모, 그죠? 편모, 또 선모 이런 것들이 세포의 운동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과 미세소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기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에서 운동기관을 보기는
우리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정자예요. 그래서 정자는 모양이 이렇게 끝에 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세포막의 일부가 변형이 되면서 꼬리를 만들어내서 필요할 때 운동성을 나타내도록 그 세포막이 변형돼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성을 나타내는 나중에 꼬리를 형성하는 이런 게 편모의 대표적인 편모나 선모로 가진 대표적인 세포가 이 정자에 들어있는 세포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